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미래도시 세미나 첫 번째 시리즈가 되고요. 오늘이 이제 저희가 오늘 학술대회 첫째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미나를 하고 다음 내일이죠. 내일에 연속해서 아마 5번까지 미래도시 세미나 1, 2, 3, 4, 5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래도시 세미나들 말고도 지금 학회에서 야심차게 네, 각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네, 기업들에게 이제 특별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12개 정도 세미나가 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내일 또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미래도시 세미나 첫 번째 탄소중립과 미래도시 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일단 토론을 좀 맡게 될 네, 이건원 호서대학교 교수이고요. 네, 저는 이제 학회 탄소중립도시연구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공동 개최인 국토도시 온실가스 연구단, 국토교통부의 R&D입니다. 네, 그 연구단에서 네, 뭐 부연구단장 정도를 맡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네, 바로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네, 장석영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이시자 금양이노베이션 대표이시고 전 과기정통부 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서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발표자부터 순서대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김경훈 KT 스마트시티 국가혁신 동력 프로젝트 PM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네, 김근환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네, 저 말고 이제 추가로 토론을 같이 해주실 양원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원탁입니다.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참석자분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인 이제 김경훈 PM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김경훈입니다. 예, 오늘 도시설계학회에서 탄소중립과 미래도시에 대해서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관련된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관련된 동영상을 먼저 좀 한 4, 5분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 한 20분 정도 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아직 틀지는 않았는데 화면 보이시죠? 예, 저희 프로젝트에 소개한 동영상을 저희 홍보 채널에 올려둔 게 있어서요. 이렇게 먼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까지 들릴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아,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제가 소리를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 아니. 공유하실 때 소리 체크 해주셨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공유할 때, 예, 근데 마이크는 정상적으로. 공유 누르시고요. 네네네. 공유 누르실 때 예. 예. 아유. 공유하기 누르시고 새로 공유해볼까요, 그럼? 네, 한번 다시 해보시죠. 공유하기 누르실 때 네, 여기 소리 공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공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데이터 중심의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 시흥으로 초대합니다. 이곳 스마트 시티에서 제 역할은 도시 내의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고 정리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흥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시흥 국가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세먼지 현황, 에너지 사용, 생활복지 관련 데이터들을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데이터를 모아서 도시가 어떻게 똑똑해지고 또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해 시내에서 외출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외출주의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죠? 집안에는 시내 에너지 사용량을 알아볼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외출하지 않는 시민들이 집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 실내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백내 특이한 위험 사항을 감지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모아둔 도시 데이터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분석한 가상도시를 만들어 건물을 짓기 전에 바람길, 일조권 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도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운영 정책을 미리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수집한 도시 데이터들은 스마트 시티 산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러한 융복합 도시 데이터들이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아울러 스마트 시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 시민 연구원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으고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더 발전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흥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데이터 중심의 시흥 스마트 시티.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볼까요?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시흥 스마트 시티 시티랩. 네, 방금 소개해드린 동영상이 저희 시흥 스마트 시티 전체를 좀 알기 쉽게 소개한 동영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다시 공유를 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시흥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 및 활용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란 이름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도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모으고 분석을 하는 좀 고도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형태다라고 데이터 저장소 같은 형태다라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 데이터들을 모으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기획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국가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토부, 과기부, 본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 동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실증해보고자 진행을 하여서 크게 과제가 3가지 꼭지로 나누어져서 공통기술을 개발하는 파트, 그리고 대구광역시를 실증으로 하는 유스케이스형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또 파트,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흥시의 리빙랩형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모델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의 시흥 실증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적으로는 예전에 산업단지라고 많이 불렀던 스마트 허브가 제조업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2017년부터 이미 스마트 시티가 1차로 구축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2020년도 2학기에 개강이 되어 만들어져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레저 관점에서 볼 때는 동양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라든지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젊은 곳입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실증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정왕동, 흔히 말하는 105 신도시 쪽은 이러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증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2018년도에는 실증할 도시 대구와 시흥을 선정을 하였고 또 실증할 기관들을 연구기관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그리고 2019년도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2단계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내에서 완성하려고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티랩 등 기반 인프라를 2단계 2020년, 21년에 나누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3단계로서 저희가 실증하고 있는 이 인프라들을 시흥시에 이제 현재 이관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관 받은 실증 도시 시흥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추진 목표입니다. 개방형 데이터, 먼저 비전입니다.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 생태계 구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스마트 시티에서 말하는 시민 참여 체감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자체가 그냥 공공재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활동하기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런 비전을 설정을 해서 기반이 되는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 중심으로 어떻게 스마트 시티가 변화될지를 실증해보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찬히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흥 프로젝트는 전체 크게 5개 또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 소 프로젝트가 있고요. 나머지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로 나누어져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고 또 실증을 하고 여기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에 모으는 그러한 체계로 시흥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자체가 도시에서 원했던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 쪽이고 또 기존에 이제 산업 단지가 있던 공단 지역이 있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에 대해서 탄소 중립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환경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실증을 하고 환경과 같이 에너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고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흥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통 말하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그 이외에 시흥시와 시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환경 서비스입니다. 여기 한 장에 나와 있는 것을처럼 저희가 압축을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한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서비스들로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미세먼지를 만들고 또 데이터 현황을 시각화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정보화하고 해서 시민들한테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 정보를 앱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는 미세먼지에 대한 모니터링 관제 웹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라든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도 저희가 준비하여서 지금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런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저희가 끌어내는 방식으로 3의 1 환경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이 저희가 실증 지역이라고 하는 정왕동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고정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은 그 지역의 상태를 측정해내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올해까지 25대 그리고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고 고정형만큼 성능을 내어주는 이동형 미세먼지 측정기를 40대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간략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리빙랩과 연계하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100개 정도를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올해까지 해서 소위 내 주변에 500m 제곱스퀘어 즉 내 주변에 원을 그리자고 치면 500m 간격으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여서 촘촘하게 미세먼지 현황을 알려주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쪽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된 어떤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와 MTB라고 해서 산업단지에서 예전에 좀 그런 환경에 안 좋은 그런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는 촘촘하게 이렇게 500m 원 간격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에서 미세먼지 즉 환경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기존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사실은 국가 측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나 어떤 지역별로 하나나 두 군데 개소 정도에 설치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동네 방방곡곡에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현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측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은 에너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과 함께 저희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증 중인데요. 소위 말하는 뱀스, 팸스, 햄스라고 하는 각각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건물, 공장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이렇게 도시 데이터 허브에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에너지 최적화를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고요.
여기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흥시 정왕동 그리고 그 외 지역에 각각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햄스라고 하는 지금 주택 에너지 관리, 주택 에너지 사용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현재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앱으로 형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보여주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 것이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가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검침기를 댁 내에 설치를 해서 가스, 온수, 냉방, 수도, 전기 5종 데이터들을 현재 취득하여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복지 서비스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서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과 독거노인 관리 시스템인데요.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은 소위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자유롭게 덜 힘들게 이동할 수 있는 지금 베리어 프리한 지도를, 고정 및 지도를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실사를 해서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로봇을 통해서 발화를 통해서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기능과 함께 또 시흥시 보건소 등의 시흥 케어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기본 생체 정보들을 혈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측정을 하여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의 형태로 저희가 수집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수요 발굴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또 소규모의 형태로 시흥시에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과제 내의 과제, 프로젝트 내의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시흥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설계적인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것은 아까 미세먼지를 수집을 하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집하는 것 이외에 라이다를 이용해서 반경 5km 내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듀얼화해서 아까 미세먼지 측정기와 함께 같이 개발해서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숨쉬는 기본적인 한 3, 4m의 공간 위치에 있는 것보다 지금 실증하는 곳은 빌딩 건물에 라이다 지금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요. 주변에 5km, 즉 산업단지 주변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어린이집이나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지금 청소 용역이라고 해서 청소 관련된 자동 차량의 움직이는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허브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분석을 하고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및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8층의 시티랩이라고 하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데이터 허브를 서버를 구축하여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도시의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되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런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데이터가 모여지면 소위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포털 쪽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고, 또 일부는 또 거래까지 가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융복합하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다시 데이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데이터만 모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미세먼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면 뭐 가령 이런 것이죠. 내일은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은,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인데 실내에 있는 계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에너지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융복합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미세먼지를 수집하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활용을 하면 저희가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안전통학로라고 해서요. 어린이들이 학교를 갈 때 기왕이면 미세먼지가 좀 덜한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안전통학로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내비게이션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식으로 데이터 허브 자체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응용되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도시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또 데이터 형태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셋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필요한 시민들,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줘서 소위 비즈니스까지 만들어지는 형태로 데이터 허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데이터 망원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이터들 자체를 디지털 트윈 공간에 투영을 하여서 미세먼지의 현황이라든지 혹은 오염원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분석해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가시화라고 해서 시멘틱 온톨로지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데이터 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솔루션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를 설명함에 있어서 시티랩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 1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혁신 지원을 해주는 센터의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융복합해 볼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또 주변에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IDC 같은 전산 센터 같은 다목적의 기능을 저희가 시티랩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교육협력동에 저희가 구축을 물리적으로 하였고요. 협업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미나실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업이나 어떤 클래스를 진행하고 하게 있고요. 데이터 분석실은 그동안 모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실내 전경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민들과 학생들과 이런 다양한 포럼과 실험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꾸미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내가 바꾸는 시행이라고 해서 스마트시티 특강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혹은 환경 다양한 이런 분야의 주제를 이용을 해서 시행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 허브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교육을 해주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아까 동영상을 보셨던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집계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양하게 온라인화해서 홍보를 하고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본다면 3회 1부터 환경 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월별로 쭉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요. 이렇게 월별로 쭉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현재 한 4,600만 건, 뭐 용량으로 따지면 한 30기가 정도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사례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실내 공기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실내와 실외 공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쪽으로부터 실제 측정된 정황동에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져가서 실내 공기와
비교를 하는 용도로 연구 용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시흥시 쪽에 이제 이관을 해드릴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시흥시가 이 데이터 허브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토론할 때 거죠. 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KT 김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K님. 바로 그러면 두 번째 발표 듣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질문이라든가 토론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환경연구원의 김근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김근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저희 이건원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에서 이제 저희 온실가스 흡수원과 관련된 이제 수목이죠. 수목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제 심으면 저희가 이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짧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연구 내용 그리고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이제 팀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기존에 이제 어떠한 공간에 이제 수목을 이제 심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추천이 주는 이제 지역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면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수목을 심으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이때 이제 효과라고 하면 이제 온실가스 흡수원에 이제 한정되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흡수와 관련된 효과뿐만이 아니고 대기질의 저감 효과나 그리고 열섬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 피복 온도의 저감 효과 같은 것들이 과연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그럼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수목을 심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 이제 한국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카이스트 이제 김영철 교수님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기존의 토지 피복,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정주지 지역에서의 토지 피복 8개 유형, 즉 이제 수목을 새로이 식재할 수 있는 유형들을 8개를 뽑아내고 이러한 유형 중에 이제 실제로 식생 지수라 그러죠. 식생 활력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거나 이렇지 않은 지역들을 추출해서 그리고 중요성, 활용성, 연계성들을 검토해서 저희에게 이제 신규 이제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기타 지역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출된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떤 수목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적용했던 것들이 이제 GeoAI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고 옆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속성 정보들을 할 수 있는데요. 공간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이 위치 기반의 분석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의 연계가 가능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AI 분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능 자체가 GeoAI라고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제 개발했던 게
이제 데이터의 수집, 가공, 저장부터 이제 그러면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정형 데이터 생성,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의 도출 또는 확률 지도의 구축을 이제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그 서비스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어떠한 수목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었는데요. 그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식물을 이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광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분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토양 정보, 대기 오염, 그리고 뭐 제설제와 같은 스트레스 같은 인자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그렇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희가 1차 분석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검토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저희가 분석에서는 이제 2차 분석, 전- 죄송합니다. 그래서 광환경과 수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중금속 제설제라고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카이스트에 개발한 그림자 효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위성 영상으로부터 했던 그 수분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온도는 이제 해당 지역의 평균 온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 그리고 스트레스는 어차피 이제 이게 도시 지역에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도로에서부터의 거리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이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렇게 12개의 수종에 대해서 저희 연구단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수종 12개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분석이 이제 더 이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수목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수목의 데이터 50만 개 정도의 포인트 데이터죠.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가 있는 50만 개 데이터에서 그리고 이상치 값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양한 머신러닝들, 그러니까 해당 위치와 그 해당 위치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인자들을 입력을 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XAI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행한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저희가 분석 결과를 얻었는데요. 실제로 느티나무와 생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과를 살펴보면 수분 지수가 이제 상관성이 이제 더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나무가 자랄 때 이제 그 남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동향이 아침에 이제 해가 떴을 때 이제 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목들이 더 잘 자랐고 이런 것들을 분석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남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로에서부터의 거리들이 중요 인자로 나왔고 그래서 각각의 위치별 정확도는 약 70%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근데 이게 기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요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머신러닝을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회귀 분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15%, 20%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얻어서 사실 이 모델을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엑스트라 트리라는 모델의 그나마 이제 가장 이제 정확도를 우수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때 이제 약 70% 정도의 정확도 이제 설명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목들이 과연 이제 그 도시 열섬을 유발하는 토지 피복 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해서 30m 격자를 하고요. 각각의 격자마다 50m 단위로 이렇게 50m 단위로 0에서부터 500m 단위로 버퍼를 걸고 해당 공간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인자들의 면적과 평균값들을 이용해서 과연 어떠한 설명적이 있을까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이런 분석 결과는 이제 어떠한 모델이 우수하게 나타나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거리의 버퍼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가장 우수한 모델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거리에서 어떤 인자들이 더 우수하게 더 이제 상관성이 높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위치에 대한 다시 이제 그 결과값을 복원함으로써 예측 결과값도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LST 이제 서울시를 예상으로 들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50m 버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버퍼를 걸었을 때 주변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픽셀을 기준으로 150m의 버퍼를 걸었을 때 약 92%의 정확도가 나타났고요. 이때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의 이제 토지 피복 온도는 결국 시가화 지수, 얼마나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났던 정보가 이제 식생이 활력도, 식생이 얼마나 주변에 활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LST가 높아졌고, 이제 이 NDVI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제 음의 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지하화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그러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고속도로인데 이 해당 지역이 공원 지역으로 변했을 때 그렇다면 어떠한 온도 저감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0에서부터 50도는 약 대략 2도 정도의 차이가 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그 최고 온도가 저감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 다양한 그 계획 법률이나 제도에서 지금 현재는 녹지와 관련된 면적만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면적이 아니고 기타 앞서에서 나왔던 것들로 이렇게 식생 활력들이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온실가스 흡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녹지 공간의 질을 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이나 제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김경훈 박사님이 이제 발표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러한 고도화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데이터들의 연계와 그리고 이런 그 융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원 교수님이 하는 CF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적용해서 고도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자인 김근환 박사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원래 저희 계획표상에서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제 세미나라면 이제 자리도 이렇게 옮기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약간 두는데요. 저희는 뭐 좀 줌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장님 어떠십니까? 바로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깐 5분 정도 쉬고 할까요? 네, 뭐 저는 바로 하도 좋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로 이제 저희 토론 및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이제 좌장님이신 네, 장석영 교수님, 전 차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발표를 너무 참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어느 한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개도국이나 선진국 뭐 어떤 나라를 넘어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제가 기억으로 한 140개 정도 나라가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거죠. 탄소 중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가 준비된 거는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토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도시설계학회
그다음에 국토부 도시온실가스 연구단 KT 이렇게 주관하신 세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KT의 김경훈 PM님, 그다음에 김건원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토론을 해주시는 양원탁 박사님, 이건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하고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지 좀 줄이는 것,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되 이 배출된 탄소를 그러면은 또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 배출을 줄이는 것과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과제인데 이 두 가지를 어쩌면 이렇게 잘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경훈 PM님께서는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김 박사님은 흡수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쪽에서 두 개가 잘 조화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제가 일단 한번 간단히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 이거는 교수님이랑 우리 양원탁 박사님께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들 쪽이나 하여튼 간단하게 코멘트나 제안을 해주시고 나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이 또 이제 코멘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하고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발표자 토론자님께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플로어 오픈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훈 PM께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이제 시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백오 신도시 쪽으로 갔다 왔는데 참 신도시가 참 멋지더라고요. 이 바다도 있고 또 그 서울대 캠퍼스도 있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가 많이 일어나서 참 좋았는데 KT가 거기 사는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이 도시 생활, 도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그 쌓이는 데이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한 곳에 허브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걸 리빙랩을 통해서 실증도 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로도 연결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미세먼지 측정기, 그다음에 아파트의 통합 검침이나 뭐 공장의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 탄소 저감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지금 오늘 되게 이 발표가 좋은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데이터 허브를 하면서 예를 들면 도시 내 이동이 얼마나 줄어들고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줄어들고 또 아파트 통합 검침이나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렇게 좀 탄소 저감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다음에 그 과제가 2차 연도나 이렇게 되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허브를 하게 되면은 IDC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기존에 있던 IDC랑 어떻게 좀 에너지 저감 차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김건원 박사님 주신 건 상당히 저는 뭐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이 수목 성장 가능 지역을 10m, 10m 이렇게 격자로 50만 개의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각 포인트별로 수목들,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렇게 도시를 계획을 하고 또 수목을 식재할 때 지역별로 어떤 나무들을 식재하는 게 흡수원 차원에서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조금 이제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나무들이 자라는 건 참 좋은 내용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럼 나무별로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은행나무 이런 나무별로 이 서울 지역에 흡수하는 정도가 어떨지 이런 부분도 하시고 있을 거 생각이 됩니다만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말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 두 분의 그런 좋은 발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느낌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오늘 그 두 분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토론자로 모신 이건훈 교수님하고 양원탁 박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일단 그 양 박사님부터 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7분 이내 이렇게 좀 편하게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안이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일단은 너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김경훈 박사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시흥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현장감 있게 그 동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단은 제가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뭐 학술적인 영역이라든지 뭐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세션 주제에 맞는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시흥 그리고 이제 안산 지역까지 포함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산업 분야에 대한 탄소 중립이 시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사안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산업 부문에서 탄소 중립 서비스와 기능 도입하실 때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셨던 사항, 특히나 뭐 이제 촘촘하게 센서를 더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쓰셨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외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아니면 혹시 다른 지역의 스마트 시티와 차별적으로 좀 접근한 서비스나 기능이 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빙랩을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이제 산업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입주 공장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펜스를 말씀하셨지만 주요 공장에 이제 펜스가 좀 구축이 된 것 같고 하지만 그 상당히 많은 실질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장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혹시나 PM을 하시면서 산업 주체들에 참여하셨을 때 참여를 좀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서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김근한 전문연구원 선생님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지오 AI 기반 온실가스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연구를 이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탄소 흡수원에 초점을 두어서 특히나 이제 공간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은 이제 실제 그 서울시라는 공간 안에서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고 저감 효과를 예측하는 그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접근을 이제 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 과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학술 논문화 측면에서 연구 범위가 조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가 5차년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분화하고 거기에 각각의 그 연구에 맞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거기에 맞는 논리를 강화하시면은 향후에 이제 논문으로 진행하시는데 더욱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연구를 좀 세분화했을 때 이제 발표로 이제 아마 표현을 하시지 못했던 논리들이 이제 다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탄소 흡수원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제 도시계획의 기반을 축적하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좀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원탁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이건훈 교수님까지 듣고 같이 모아서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뭐 김근환 박사님 발표는 뭐 워낙 저희 같은 연구진이어서 네, 최근에도 좀 듣기도 했고 뭐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김경훈 PM님 발표가 이제 저는 좀 신기하고 사실상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 제가 뭐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깊이 있게 좀 그 국가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 아마 제가 주요 연구원은 아니고 약간 위탁 또는 약간 외부 용역 이런 식으로 좀 네, 주로 LH 쪽 연구들을 좀 지원해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흥 쪽은 잘 모르고 대구 쪽 유즈 케이스 쪽 연구들을 좀 도와드렸어서 그쪽은 좀 대략은 아는데 시흥 쪽 얘기는 잘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어서 참 신기하고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KT가 특히 네, 뭐 데이터 부분을 많이 생산도 하시고 저희 연구자들과 많이 이제 공유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좀 발표 자료들 보면 KT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연구자들 입장에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스마트 기술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당연히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스마트 기술이 많이 이제 활용이 돼야 하고,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첫 번째 발표 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약간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사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까지 연결이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근환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 계획 단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걸 이제 따라다니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도 초에 이제 저도 거기에 좀 참여했었는데 디탄소 도시라고 좀 줄여서 부르는데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 기획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좀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디지털 탄소 중립 도시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만드는 작업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알고 그 과기정통부가 이제 주관 기관이고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2021년도 한 12월 달 전후로 아마 지금도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이 아마 한 1조 7천억 뭐 이 정도로 들었고요. 아마도 이게 뭐 잘 된다면 뭐 스마트 시티의 후속 과제 같은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 이제 기획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결국에는 모니터링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국가에서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민간에서 개인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결국 개인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엔 개인의 행동을 추동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 당신이 어떤 상황입니다를 알려주거나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결국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결국 연결이 돼야 되는데 뭐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국민들이 합의를 할 수 있죠. 갑자기 뭐 어느 날 뭐 저희 전기세 물듯이 뭐 탄소세를 뭐 무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리 이제 환경을 사랑하더라도 그 문제와 그 문제도 약간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나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데이터 값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결국 거기에 이제 스마트 기술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탄소 중립 시범 도시 사업이 사실은 이제 법제도에 이제 담기면서 이제 시작이 원래 돼야 되는데 뭐 좀 불행히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산을 못 땄어요. 국토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시범도시 사업이 사실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아마 환경부는 자체 예산 원래 하던 사업으로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사업인가 라는 사업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좀 명목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고 국토부 환경부는 어쨌건 대대적으로 이 시범 도시를 좀 지정해서 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뭐
그 학계에 있음으로써 이제 제시드리고 싶은 건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뭐 재정도 중요하고 긴축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게 또 중요한 이슈고 우리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선언을 했던 것인지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위신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은 뭐 워낙 중요하고요. 지자체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그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역할이 엄청 중요하고 다만 이제 문제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분들 자주 뵈면 사실 이제 탄소중립 시범도시 물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국가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를 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뭐 그걸 내려놓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자체 여건을 좀 빨리 파악하시고 지자체 상황에 맞게 그 국가에게 좀 중앙정부에게 어떤 지원 요구를 하신다든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사실 항상 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부분의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가급적이면 좀 뭐 유형을 분류하든 도시에 아니면 도시의 상황을 좀 고려케 하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뭐 작게는 뭐 작게 크다면 크다게 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거 확산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설계나 법제도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박사 논문 쓸 때 뭘 주제를 했었냐면 도시 설계를 이렇게 할 때 도시 설계를 먼저 그냥 하지 말고 먼저 뭐 CFD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분석 같은 어떤 말 그대로 환경 분석을 먼저 꼼꼼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만든 대안들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든 것들을 시험하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만든 거를 이제 실제 도시 설계를 좀 안 치자 뭐 이런 걸 좀 주제로 해서 뭐 지구 단위 계획과 그런 CFD 바람길 시뮬레이션 이걸 연계한 걸 좀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CFD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공부를 좀 해보라고 그러셔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 그게 전 지금 개인적으로 좀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도시설계 영역이 뭐 중요하고 뭐 원래 전통성이 있는 영역이지만 그런 최근의 스마트 기술들, 시뮬레이션, 그런 딥러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조금 더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에 어떤 설계 안에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그 근거를 담고 이왕이면 조금 더 여러 변수들, 정말 도시설계에서 담아야 될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그것들을 모두 다 고려되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발전과 연구가 좀 더 지속되어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만 그런 연구가 좀 많이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뭐 따로 질문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경훈 PM님이나 김건원 박사님께서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뭐 발표를 먼저 했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원탕 박사님 설명해 주신 거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탄소 중립 관점에서 시흥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어떻게 소위 설계하고 구축을 하였나가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희 시흥 스마트 시티 소리 다 들리시죠? 마이크를 좋습니다. 저희만 들리는지. 예, 시흥 스마트 시티 자체가 이 뭐 소위 탄소 중립 관점이라고 치면 미세먼지 혹은 에너지 절감 관련된 이런 부분이 가장 뭐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사업 프로젝트를 공모를 하고 도시를 선정할 때 이게 소위 서비스를 처음부터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형의 모델이라고 하는 뭐 미세먼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 같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탄소 중립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처음부터 뭐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비스를 어떤 거를 설계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큰 고민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 이거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 발표는 오늘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나 에너지가 아니라
교통 최적화 같은 실제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걸 포커싱을 하였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자체가 가지는 어떤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혹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한전이 또 시흥의 신도시의 에너지를 대규모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해도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소위 이제 데이터 허브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흥 말고 춘천에 이제 챌린지라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춘천의 도시 문제가 탄소 중립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연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전기 모빌리티, 전기차 같은 기관들을 씀으로써 내가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시민들한테 유도를 하게 했고요. 먼저 내가 행하고 있는 활동들 자체가 탄소 중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소위 데이터 허브 관점에서 같은 스케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대시보드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울러서 그런 내연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전기기관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한 탄소 절감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 지역화폐로 이제 환원을 시켜서 노력과 기여에 대해서 소위 이제 어떤 뭐 보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탄소 중립의 좀 목표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모델이 사실은 시흥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춘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런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 혹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대시보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또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리워드의 형태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 게 탄소 중립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질문해 주셨던 게 시흥 같은 경우에 뭐 산업 단지들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뭐 탄소 중립의 어떤 반대의 관점에서 있는 그런 산업 단지의 어떤 뭐 참여라든지 뭐 유도는 어떻게 했나라고 질문을 해주신 게 맞나요? 뭐 아니면 그런 관점. 일단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민들이랑 시민. 그다음에 공장이랑은 네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네. 공장은 이제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리빙랩 참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예.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질문을 그쵸. 드렸습니다. 네, 그 질문에 제가 뭐 제 딴에 해석한 게, 그러니까 소위 산업 단지,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단지의 어떤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이제 잘 이거를 융합했나, 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도시라는 게 스마트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주로 대상입니다. 공교롭게 시흥의 경우에는 이제 시와 MTB라고 하는 도시의 주거단지 앞에 바로 이제 수변가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산업단지 자체를 스마트 시티의 어떤 주 핵심 서비스나 혹은 주 이용 대상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단에 있는 부분들을 수용했다기보다는 이제 산단을 보다 도시에 정주 시설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했다라고 뭐 말씀드린 게 좀 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어떤 미세먼지나 혹은 뭐 이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관리 아니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를 라이다 기반으로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반경 5km 정도 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이제 밀도 때문인 거죠. 네. 뭐 라이다가 돌면서 360도 돌면서 이제 밀도에 따라서 환경이 이제 나쁘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저희끼리 뭐 비하인드입니다만 이거를 나중에 산업 단지의 어떤 뭐 밤에 몰래 이렇게 좀 이렇게 오염물을 배출하고 이럴 때 그런 걸 한번 감시해 볼까요? 뭐 이렇게 뭐 약간 구상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스마트 시티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포괄적으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단지나 소위 이제 탄소 중립이랑 환경에 뭐 첨예하게 반대되는 시점에 그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저희가 포섭하고 섭외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크게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 아울러서 대신에 이제 그런 뭐 녹색 환경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시흥시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최소한 환경과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되도록 유도해 보자는 계몽적인 차원에서 리빙 랩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 중이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제 이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FEMS 같은 그런 걸 도입해 가지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이제 에너지 저감하는데 산단들이 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각 개별 공장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은 뭔지 뭐 이런 관점을 좀 처음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잘은 모르나 이제 결국은 제 관점은 제 생각은 이 탄소 중립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숙제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성, 이 정책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단의 경우에 사실 공장들이 뭐 되게 좀 어려운 사정이 많으면 이런 거를 FEMS나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렇게 좀 스마트한 걸 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도입해봐야 뭐 내 눈에 금방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한테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김경훈 PM도 말씀 주셨지만은 뭐 계몽이란 말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저기 그 정부 기관이나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스마트 그 시설을 이게 조금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보면 그런 지원을 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래서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접근은 펜스나 탄소 중립을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정책들은 조금 더 그런 지원책이 같이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이제 우리 김경훈 편님 말씀 다 하신 건가 그럼 그죠? 네, 뭐 다 했습니다. 뭐 다 하신 거 같고 그러면 우리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양호터 박사님 질문해 주시고 좌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산단 이야기를 제가 뭐 많이 좀 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고요. 다만 한 가지 해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산업 단지보다는 이제 저기 뭐 FEMS보다는 BEMS라고 하는 저희가 서울대 핵심 캠퍼스 교육협력동에 있는 건물의 에너지 공조 체계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탄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사용에서 에너지 BEMS 에너지의 난방이 많이 이제 저희가 크게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본 결과 결론을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시간대 타이머 설정해서 이제 뭐 공조나 난방 같은 거 조절을 한 게 아니라 센서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정도를 통해서 그런 공조나 난방 부분들을 정밀하게 최적화 제어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탄소 중립의 가장 큰 이바지가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FEMS보다는 저희 BEMS 쪽에서 그러한 가능성들을 좀 더 많이 봤다라고 부인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건원 박사님 뭐 이렇게 토론자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그 의견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요번 이게 제가 발표했을 이 발표 자리가 사실 이제 저희 연구단에 계신 분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약간 설명으로 대신하자면 사실 저희가 IPCC의 이 온실가스 흡수원과 관련된 이제 흡수와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주지 부분에 대한 이제 온실가스 흡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실제 지금 저희 이제 사업단 연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그 차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떤 나무가 어떠한 흡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향후에 어떤 이제 온실가스 흡수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팀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로 이런 나무들을 심었을 때 향후 20년까지 어떠한 이제 온실가스 흡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뭐 대기질의 개선이나 LHT에 대한 이런 것들의 저감 효과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그 이건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뭐 도시 설계나 뭐 도시 계획 분야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서 조금 더 좋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의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2009년에 저희는 이제 전공이 이제 공간정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2009년에 저희 한국환경연구원에 와서 이제 수행했던 내용들이 다양한 공간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중첩하죠. 중첩해서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충분히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는 분석을 하고 아주 정말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재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내가 이 지역에 오래 사는데 이 지역이 왜 이 국립공원으로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긴 야생동물이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2점을 더 줬고 2배의 점수를 더 주었고 이런 걸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이해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득이 안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돌아왔던 게 지금 얘기하는 딥러닝이나 이런 기반이 이 원리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야생동물이 100종이 있는데 이 지역이 150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실제로 중요한 지역이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러면 설득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더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선 중간중간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 대신 면적만이 아니고 이제 녹지 공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 결과로 이렇게 조금 제안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제안한 GeoAI 데이터 이제 분석 체계가 되는 거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양원탁 박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런 연구들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을 해서 조금 성과 확산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발표자 또 토론자 분께서 정말 그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토론을 조금 해볼까 했었는데, 우리 이건원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던 주제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섭렵을 해주셨어요. 3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보자 우리가 5시 한 35분까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17, 18분 남았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한 가지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환경부는 아까 전에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해가지고 수원하고 충주 이 2곳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는 수소 도시로 해가지고 울산, 전주, 안산 이렇게 3곳을 하고 아마 6곳을 뭐 포항 이렇게 6곳을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실은 뭐 좀 차별화는 되겠죠. 차별화는 좀 되지만은 어쩌면은 큰 내용은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비슷한 걸 하는 것을 지자체 입장이나 또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생각이 약간은 조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저런 거를 조금 비슷한 성질은 또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범도시 다양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일단 전북에 계시니까 우리 양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탄소 중립 시범 도시가 지금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이제 다른 명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 자체가 경제성이랑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이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그리고 민간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환경부가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대상지를 이제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 그린 도시 이제 지난 정부 때 추진했던 스마트 그린 도시는 이제 소규모의 사업을 다양한 지자체 이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이제 소수의 대상지에 이제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중앙정부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은 탄소 중립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탄소 중립 요소들이 적절히 도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춰서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도가 개편이 돼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이나 이제 군 기본계획에 탄소 중립 영역을 포함을 하도록 의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북에서도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저희 연구원에 개설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탄소 중립 요소들을 어떻게 도입하고 얼마큼 저감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예산을 탄소 중립에 맞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수립에서 넘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탄소 중립 요소들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점차 이제 대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중앙정부는 이제 시범도시에서 넘어서 이제 다수의 지자체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탄소 중립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민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경훈 PM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을 또 공유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 이제 시민사회 역시 이제 탄소 중립이 단순히 이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좀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원탁 박사님이 하여튼 중앙정부는 가능하면은 탄소 중립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각 지역별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지자체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좀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 지역을 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자체별 그 녹색 성장, 탄소 중립 계획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별 특색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혹시 뭐 다른 분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교수님, 이거 지금 다른 분들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이게 보이시는 건가요? 제가 안 보여서 지금 몇 분, 우리 보이시는 분 다 한가요? 아니면 더 다른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 참가자가 저희 포함해서 9분이 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 현장에 와 계신 환경연구원 박사님들 2분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우리 젊은 우리 분들 보이시는데, 김민준 연구원님이나 김병석 우리 박사님이나 하여튼 누가 좀 더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제가 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요. 이거 그냥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김경훈 PM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간단한 거, 아까 전에 미세먼지 측정 포인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궁금한 거는 그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대기다 보니까 이제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세밀하게 포인트를 놔도 뭐 가로 건너편에 다른 가로에서도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이건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좀 연장선에 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불편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기 싫으면은 자원의 재활용이 거의 100%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그거는 좀 어렵고 재활용률이 한 90% 정도 되는데 그 10% 정도의 배출량으로도 우리는 지금 쓰레기 매립지가 부족하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좀 받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PM님께서 발표하신 그 데이터의 약간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신체 데이터는 뭐든 우리 주민에게 발생하는 데이터의 원소유권은 원래 주민인데 그걸 뭐 의학이나 다른 데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적절한 크레딧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뭐 그런 패턴을 좀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생각나는 거고 질문은 그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그 블럭마다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같긴 한데요. 이게 저희도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의 위치를 얼만큼 촘촘히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우리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김 PM님 약간 하울링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네, 이제 아, 예. 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의 위치를 얼만큼 촘촘히 하는가가 사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촘촘히 해본 적이 처음이어서 좀 느낀 점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측정기라는 게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긴 한데요. 뭐 극단적으로 동네 500m 옆에 있는 게 나쁜데 이 동네가 좋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냥 기획할 때는 그랬거든요. 진짜 일기예보처럼 얘도 막 드라마틱하게 시계열별로 해서 위치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할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실시간이나 위치나 시간대에서 다양하게 변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대라기보다는 뭐 예측 반, 뭐 우려 반이었던데요. 뭐 그래서 너무 촘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제 연구 관점에서는 더 촘촘하면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분석해서 저희 이제 구축기를 깔고 또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적 관점에서는 너무 그렇게 촘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예, 뭐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보완해 드리면 저희도 처음으로 실험을 해보는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이긴 한데 춘천에 전기 모빌리티를 쓰는 사람들이 그 주행 거리를 갖다가 저희가 측정을 뭐 센서 기반으로 해서 그 탄소 배출 저감한 만큼 춘천에 있는 지역 화폐로 변환을 해서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게 처음 시도하는 어떻게 보면 뭐 캠페인이었는데요. 반응도 좋지만 뭐 그거를 시민들이 이제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그거를 받아서 뭐 살림이 엄청 좋아지느냐 뭐 때도 뭐냐는 아닌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아 내가 노력하면 뭔가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기들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 자기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력 데이터 이동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 결론은 앞으로는 뭐 리워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노력을 하는데 리워드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노력을 겸해서 뭐 소위 유도를 한다고 하면 탄소 중립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뭐 답변이자 저의 또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 가지 이제 같이 연결된 건데 뭐 또 이게 정답은 아닌데 우리 김병석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경훈 PM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이데이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생산한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한 곳에서 쓰면서 더 효율을 높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운동한 데이터, 내가 열심히 탄소 중립과는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운동한 데이터, 우리 뭐 저 핸드폰에 다 앱에 나오잖아요. 오늘 몇 보 그렇고 뭐 이런 거, 이런 내 데이터를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보내버리면은 보험회사는 아, 이 사람은 장석영은 하루에 15,000보 걷는 사람이네.
그래서 나이 때보다 훨씬 더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내가 만든 데이터를 어떤 그 리워드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정부 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김경훈 편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어떤 마이데이터, 넓은 의미의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서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김민준 연구원님 잘생기신 네, 저도 잠깐 질문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KT 김경훈 박사님께 이제 책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를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작은 마을 하나를 이제 비슷하게 모든 데이터들 같은 걸 시민들의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는 센터 같은 것들이 있던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은 실증 사업을 조그맣게 계속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이 쌓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도 뭐 인력이나 꽤 그런 게 많이 들고 또 최근에 뭐 카카오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좀 새로운 형태의 또 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KT의 어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또 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뭐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부산 EDC라고 하는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에서 스마트 빌리지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50가구인가요? 이렇게 단지에 살면서 사시는 조건으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는 조건으로 입주를 모집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담당하시는 스마트 도시청가요. 이제 저희 시흥에 오셔서 이제 저희랑 컨셉이 많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네요라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18년도, 17년도 때 국토부 기준으로는 부산 EDC, 세종, 그다음에 시범도시 같은, 그다음에 저희 시흥 같은 당시 그때 이제 5년 전에 스마트 시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 컨셉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부산이나 세종이나 저희 쪽에 투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유사한 형태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데이터 허브를 타 사업자가 구축을 해서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이죠.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렇고 두 번째 사실 앞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하고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 사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굳이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중화라는 거는 기본인데 저희도 몇 년 전에 국사가 불이 났던 적이 있던 건데 IT 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했고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은 너무 당연한데요. 그것보다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소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국내 기업들 저희를 비롯해서 그렇게 많이 상업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사실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확실한 거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센서가 되었던 사람의 스마트폰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도시나 사람들의 모든 이력 상황 정보를 다 받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점점점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소위 데이터화해서 융복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을 기밀 아닌 기밀로 다들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특별히 기밀이란 거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통신하다 보니까 통신 기반의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향후에 잘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재난에 대응해서는 이중화를 해야 되고 상업적으로는 그런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다 모아서 상업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마디 첨언하면은 우리 김경훈 PD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데이터 보안, 데이터 시큐리티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되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자체 IDC 뭐 자체 서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리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바이러스는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도 다 많아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적으로 좀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아마 데이터 보안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 기업들은 다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그런 건 쓰고 있는데 KT나 우리나라 저기 네이버 같은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비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용 자체를 좀 높이는 것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해결책의 한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코멘트 하시고 빠진 거 있으면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은 잠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 사실 제 교수님 자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던 그 주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요. 네. 일단은 탄소 중립 미래 도시를 위한 도시 설계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또 저희 학회 취지랑도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제 탄소 중립 도시가 결국에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접근되는 것이 탄소 배출 저감에 조금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김근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이제 그 흡수원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제가 또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가장 느끼는 생각이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생각을 또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제 구도심이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에서 급격하게 빈집과 공폐가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 공폐가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 이것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고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축소된 규모에 맞춰서 적절하게 비우기 전략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설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도시 설계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 계셨지만은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두 가지 축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된 것을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흡수원으로서 이제 수목식재와 더불어서 또 기술적으로는 뭐 CCU나 CCS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도시 설계학적 저는 뭐 설계는 잘 모르긴 한데 도시 설계학 관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 또 지역 설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포인트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시골 출신인데 농어촌의 폐가 이런 것들을 탄소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자연으로 가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때가 된 것 같으면 됐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쭉 생각됐던 거는 결국 탄소 저감 시설하고 탄소 흡수 시설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지역에 저감 시설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흡수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민이 되고 또 연구가 많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 너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돼서 이제 마음에 남았던 게 한 가지 소개해드려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이 탄소 기후 변화
이 탄소로 인한 피해를 느끼는 첫 세대이면서 이 탄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꼭 닿네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갑자기 또 여기서 방송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기회 되면 또 대면에서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